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사람이 된 지 21년 차인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덕분에 유학 시절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귀국 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형편을 탓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사랑의 불도저였고 오히려 절 밀어내는 남자친구를 더 쟁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최서방,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네, 장모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정이랑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네. 엄마, 나 신랑 진짜 잘 얻었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제가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이정희한테 한참 모자란 신랑일 순 있겠지만 늘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반했다니까? 언제나 든든한 내 편 같잖아. 그리고 항상 날 믿어주고 나만 생각해 줄 것 같고 고마워. 그래, 부부라는 건 그래야만 해.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축복한다,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제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남자친구의 형편 따위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인 거 알지?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 보내고 너 때문에 네 동생은 유학도 못 해봤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너 군대 가 있을 동안이랑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보탤만 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너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했다만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정희도 생활비 내가 보태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긴 들었지? 혹시라도 결혼해서 들어앉을 생각 마라.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돼. 얘 월급이야. 우리 먹여 살리는데 보태는 거니? 네가 벌어서 너네 식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하니 더는 얘기 안 하마. 그리고 연봉이 오르듯 1년에 한 번 생활비도 인상해 주길 바란다. 뭐 듣자 하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고 이태리 유학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도 여유 있는 집이긴 하잖니?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 탐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시애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아, 네, 뭐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꼭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버는 돈을 그렇게 있는 족족 쓸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깝다고 못 쓰겠다고 하시거든요.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니?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해. 하지만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유학도 첫 비행기 값만 어머님이 내주시고 늘 아르바이트와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다 마치지 못한 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시댁에서 보태준 비용은 없었기에 남편은 어려서부터 늘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저 시어머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처럼 지냈던 남편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나와 헤어지려 했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 꼭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무한 책임감이 들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딸린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난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한테 기댈 줄은 몰랐어. 아, 오해는 마.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네가 같이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려서 아버지 집 나가시고 뭐 거의 내가 가장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감도 크시고 절대 몸 쓰는 일을 하면 돈 벌기 힘들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셔서 꾸역꾸역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신 너무 착하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도 당신은 감사함을 잊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거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의리 있고 멋있다. 돈은 걱정 마. 나도 버니까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 옆에만 든든히 있어줘. 알겠지? 너처럼 착한 사람 만난 게 내 복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 마. 우린 이제 부부에다가 가족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이제 함께 헤쳐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책임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아랫사람 밥 먹듯이 갑질하는 부장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듯 쫓겨나게 되었어요. 상사 눈밖에 났으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저는 남편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너 그만뒀다며? 아니 제정신이냐?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노년에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살아보나 싶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배응망덕한 것? 어머님, 이해도 사정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어머님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넌 빠져. 넌 만나서 얘가 정신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악착같이 회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너 우리 말고 얘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야. 우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보내라.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나랑 현철이를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유학 갈 때 비행기표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도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못할 망정 지금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저도 이제 지쳐요, 진짜.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머머, 얘 나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여자한테 빠지더니 아주 우릴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구나, 네가. 괘씸한 것.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 참았으면 저렇게 한마디 할까요? 일단은 돌아가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리를 뜨셨고 그날 남편은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도 가장 걱정을 한 부분이 시댁 생활비였거든요.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앞가리 많은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혼자 짊어지나 싶은 생각에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도련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자기한테만 그러셔? 자기도 속상할 텐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엄마 말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가 늘 술만 드시면 나를 보면서 푸념을 하셨거든.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고 힘들게 혼자 우리 키워주시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엄마한테 보탬이 되니까 그제야 웃으시더라. 그때부터지 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자기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 어머님네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닮은 제 남편이 그저 밉다고 했고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렇게 남편은 악착같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절대 쉬지 않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알아보았고 중간중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였어요. 학생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 레벨이 만렙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뭐든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같이 짐을 덜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커녕 이모부 회사라도 들어가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모부가 너 회사에 들어오란다. 이렇게까지 내가 쪽이 팔려야겠니? 유학까지 보내놔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잘 배워와. 이모부 회사가 대부업체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제발. 어머님, 이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셔야죠. 솔직히 도련님도 일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신데 왜 이 사람한테만 너무 가정을 부양하라는 건 욕심 아닌가요? 제3자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해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전 안타깝던데. 네가 이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회사를 그만둔 거로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린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척하니 들어갔는데 왜 지발로 나왔나 했어. 네가 부추겼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다 너 때문이잖아.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님 회사는 제가 반대네요.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수라니. 아무리 어머님도 돈이 급하셔도 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겨우 남편이 말려서 돌아갔어요. 이 사태를 겪자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학벌은 너무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같은 대기업에서는 남편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존감은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어쩜 이러나 몰라. 아니야. 자기가 왜 무능해. 그런 말 마. 내가 그럼 자기랑 결혼했겠어? 난 자기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 건데.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큰돈 한 번 안겨주지 못하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가장이란 참 못났지? 전혀. 오히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난 더 좋았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100번 위로를 해도 남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울에 빠져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환호를 질렀고 드디어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남편은 이젠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닐 거라며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첫 출근 축하해.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자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파이팅해. 알겠지? 와, 진수성찬이네. 너무 고맙다. 아침에 너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마누라 덕분에 기한 죽고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남편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고 4개월가량 흘렀어요. 안 하던 분야의 일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밥 먹듯이 회사 집만 오가며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만 하니 건장한 성인 남성인 남편은 어느 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 요새 일이 너무 힘들구나. 연차라도 쓰면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중대한 일이거든. 그래서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몸 버릴까봐 걱정돼. 뭐래도 돈보단 몸이 재산이야. 알지? 이 말 명심해. 남편은 제 말에 웃어 보이고 그날도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날따라 뒷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던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진 남편이 안쓰러워 전 시장을 봐서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싸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워 가져다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앞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전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지. 내가 못 받았구나.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침에 헬쑥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야근이라도 밥은 꼭 챙기면서 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것들로만 사가지고 막 만든 거야. 먹고 해. 야근이라 자유로울 거 아냐. 고마워. 일단,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는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얼른 마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도시락을 받고 고맙다고 하곤 절 서둘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려보내려고 하길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저럴까 싶은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상하길래 뒤따라가 봤더니 보이진 않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다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곤란할까봐 일단은 모른 척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그때 웬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제 남편을 칭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주임, 사직서 아직 못 받았어? 지겨운 놈. 겨우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발로 안 나가고 백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도 최주임 일하는 거 보면 작실하고 낙하산 같진 않던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던데. 그럼 내가 엄한 놈 자르려고 한단 말이야? 자네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엄청 못난 놈으로 들리니까 기분 그렇네. 에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니까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놈이 꼭 식충이란 말이지. 건수 하나 물어봐 어디? 살 빠진 남편한테 사내 짐이 챙겨갔더니 남편이 회사 변기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걸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때 회사 대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대표와 내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대표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 정말이지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군요. 들어보니 낙하산이라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나 본데 그러는 당신은 낙하산 아닌가? 낙하산이 낙하산을 견제하다니 아주 웃기는 꼴이구만.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당신 해임만 건의할 거야. 그리 알아.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이 하도 설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나도 그럼 제대로 당신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맞죠? 아니, 저 사람이랑 아가씨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 교육은 제목 아닌가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려고 하는 저를 대표는 붙잡고 애원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남편이 그동안 당한 모멸들이 눈에 환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경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부장이었고, 그 부장을 경영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편이 번번이 회사 입사에 낙방하자 제가 은근슬쩍 이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취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또한 낙하산임에도 같은 낙하산을 견제한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했고, 아버지의 뺏기기도 하니 본인이 내보낼 수는 없기에 알아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아버지의 회사인 줄도 몰랐고, 제가 비밀로 해서 그런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줄도 몰랐답니다. 최서방,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김 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내가 몰랐어. 아빠 백으로 여태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대표 직함, 이제 해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정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김 부장이 일 잘하는 직원들 다 내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나도 들었거든. 근데 최서방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최서방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아빠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회사에선 이미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반대 여론은 본인들의 사람으로 회사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나머진 거의 찬성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 듯하였고, 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진짜 몰랐어. 장인어른 회사였다니. 너희 집이 그래도 여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회사를 운영하실 줄이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겼다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나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아빠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 할까봐 말을 못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 평이 엄청 좋던데? 이상한 대표 만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 괜히 일 잘하니까 당신 견제나 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괜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하고 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대표는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었고, 어차피 계약직 대표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있었답니다. 내쳐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허울뿐인 대표 자리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해댔다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빠는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고, 제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윗선 말고는 직원들은 저희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남편의 일적 능력을 평가하여 팀장으로 적극 추천하였고, 남편은 팀장 직함을 달게 되었답니다.
아빠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사서 흐뭇한 얼굴을 보이시곤 그랬어요. 최서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아. 진작 내 회사에 채용할 걸. 먼 길 돌아 잘 왔네. 최서방, 늘 힘이 되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도울게요. 남편은 정말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 생활비를 신경 쓰는 것까진 오케이 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까지 간섭하며 저까지 휘두르려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너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너네 회사였다며? 회사 대표 딸인 걸 왜 말 안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활비 좀 더 올려 받아야겠다. 너네 벌이가 더 나을 거잖니? 아니요, 어머님. 이 월급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가세요. 어려서부터 생활비 된 남편 쉬게 해주질 못할 망정. 이때다 싶어 생활비 더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 안 아프세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전에 살이 얼마나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가 왜 악착같이 버텼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신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가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뭘 그리 아깝다고 그러냐? 네가 엄마여?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런데도 나보고 그냥 주는 돈만 받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도련님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럼에도 아들의 돈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편 또한 힘든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생활비와 돈인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엄마, 진짜 지치네요. 제가 아빠 닮아 밉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어떻게 나만 보면 돈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원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들 나만 보면 돈돈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나 싶어. 너 안 버리고 키워준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래? 나한테 여태까지 상납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부자 처가 얻으니까 이러는 거니? 부자 처가 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더 많이 달라는 게 엄마 욕심이야? 하던 대로 상납이나 제대로 해.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 또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일정 금액의 용돈 말고는 이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렇게 우울해버려? 네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라는 거니? 네가 도움을 줘야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엄마 자식이 나밖에 없어요? 현철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철이랑 보태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것도 싫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제 월급 모두를 바쳐야 하냐고요.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엄마. 내가 결혼하랬니? 너 이럴까봐 내가 결혼하지 말랬던 거야. 넌 하던 대로 해. 얘네 집 부자라며. 그럼 얘가 벌어오면 되잖아. 평생 엄마를 부양해야 하고 제가 버는 돈 모두를 엄마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지금 그 뜻 뭐야, 너? 뭐 이제 돈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감히 부양을 포기해? 그만 좀 하세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세요. 얘가 불쌍해지네요. 오호라, 네 년이 화근이구나. 네가 집에서 부추긴 거야. 착하던 애가 대들 줄도 알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은 이게 다 제 탓이라며 제 뺨을 날리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용돈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돈벌이 그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곧 경비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변했죠. 이제야? 역시 엄만 돈이 최고네요. 돈을 딱 끊으니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저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돈 때문에 결혼까지 안 시키려고 했다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전 엄마한테 그냥 지갑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니까 아들인 현철이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지갑은 이제 사라져 드릴 테니 영 끊자고요. 그땐 화가 나니까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릴 버리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에 나 계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네가 벌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현철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끌려다닌 거죠. 이제 일어날게요. 시댁과 손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흰 그로부터 4년을 더 살고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늘 그렇게 가장의 짐을 메고 일만 하며 살았으니 어땠을까 싶은 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남들은 가끔 저를 보고 오히려 남자 같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빠가 건강이 노쇠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제 남편과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 인생의 최고 빌런은 직장 상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남편이 편안해 보이니깐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요즘,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제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동서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도 애원하길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반쪽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가족이 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편이 갈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는 동서 내외를 아껴주셨고 시모는 저희 부부 편에 계셨었죠.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전부 동서 때문이었어요. 중간에서 워낙 여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서로 간의 이간질로 분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서방님과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모와 시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동서의 눈빛과 몸에 배어있는 행동과 말투들이 집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부는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한다며 부침성도 좋고 욕심도 많아 보이는 게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것 같다면서 시모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안 좋은 말만 듣게 될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와 시모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방님의 결정이 제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서의 성격을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저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분명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서방님은 시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가 받은 상처는 골마 터질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5년의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분들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로 지내왔었어요. 다 죽어가는 양반이 입만 살아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막내 며느리만 감싸고 돌 거야?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멀쩡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성격에 변화가 없어? 수발은 큰 며느리한테 다 들게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냐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막내 며느리만 죽어라 이뻐하고 큰 며느리는 찬밥 신세인데 똑같이 마음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하도 감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서는 항상 당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여우 같은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야. 곰같이 푸근하면서 순박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며느리가 데리고 살기 훨씬 좋은 거라고. 여우 같은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잔머리만 굴리면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당신 뒤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알아? 나랑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최근 5년이 제일 많이 싸운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지? 큰 며느리가 그깟 애교 좀 없으면 어때?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나는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며느리는 무조건 애교 많고 언제든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막내 며느리가 왔을 때는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일주일마다 집안 청소해주고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로밖에 안 보여. 이러다 당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붙어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편가르면 당신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 것 같냐고. 어떻게 된 게 아픈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입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야. 시부는 대장암 말기로 벌써 온몸에 전이가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말라 보일 뿐이지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력이 남아 있으신 것도 정말 신기했었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며 처방해준 약을 받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시부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온갖 치료를 다 해왔었지만 발버둥 칠수록 암세포는 도망가듯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시부는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 막 나가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내외는 조금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저희 부부와 시모를 무시한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부가 쉬고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그래도 인사는 했었는데 2년차가 되었을 때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니 5년차가 되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찼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한참 동안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던 동서는 거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시부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살살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살 것 같다며 제가 있을 때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방문을 열면서 밖으로 걸어 나온 동서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었던 일처럼 남편이 화를 내며 동서내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부가 동서에게 화를 낸다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바로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동서는 워낙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의 평화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시모는 주방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상차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뺏은 뒤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고 시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방문을 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어요. 시부는 암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시모가 동서에게 난리치는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시모에게 숟가락을 뺏겨서 화가 난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아버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마다 어머님이랑 갈라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아들,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말 집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애초부터 엄마는 이 사람 안 좋아했잖아요. 제가 엄마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받아들여 주신 적 있으세요?
뭐 하나라도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만 가득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그럼 서방님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 한 적이 있었나요?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이렇게까지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 뿐인데 그걸 안 잊고께 생각하고 더 삐뚤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님,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이 형님이랑 저를 차별했잖아요.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침부터 큰 며느리랑 내가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휴지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뱉어버린 다음 입을 헹구더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음식을 여태껏 먹어왔냐며 우리 집안을 거지 취급했잖아. 전날에 큰 며느리랑 좋은 것들로 장봐와서 정성을 쏟아서 만든 음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라고. 시모는 속으로 삭히고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서방님이랑 시부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되려 동서편을 들어주고 있었네요. 그때 당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려고 전날에 미리 시댁에 와서 준비했었거든요. 시부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만든 음식을 먼저 드셔보더니 그 자리에서 혼자 밥상까지 차리셨으면서 동서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싸서 버렸을 때 시부는 좀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저희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동서를 감싸고 도셨었죠.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최대한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의 감정 상태를 거침없이 표현했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시모는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건데 동서와 시부는 시모의 의견을 묵살한 채 무조건 직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부 옆에 있던 동서가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는지 저한테 해선 안 될 말을 꺼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의 말을 맞받아치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대충 때우려고 했던 거지. 누가 이 집구석에서 맛없는 밥 먹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형님이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형님이 매번 만들어 오시는 반찬 솔직히 진짜 별로거든요. 월급 꼴랑 200 받아서 반찬값도 안 나오니 음식에 퀄리티가 있겠어요? 소도 아니고 여물만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제 빌딩에 와서 바닥이나 좀 닦고 몇 푼 더 벌어서 그걸로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면 돈 좀 더 드릴게요. 형님은 어차피 자존심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부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바엔 제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질 떨어진 음식들을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아껴서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보자 하니까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나 잡아보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는 동서는 얼마나 잘났길래? 개천에서 용난 주제에? 지금 삶이 조금 윤택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손윗사람한테 함부로 대해?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뭉쳐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가르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들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시모도 분명 분노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지만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동서 하나로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눈을 붉히며 한참 동안 싸우다 보니 어느새 지쳤는지 거친 숨소리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족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남편과 서방님이 시부를 부축해 급하게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주방에서 약을 꺼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시부의 입에 털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걸어 나오신 시모는 거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동서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면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네요. 동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시부를 불렀지만 많이 위중하신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서방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가려 했지만 시모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부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쉬며 급격하게 악화되신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가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오고 난 뒤부터 시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가족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물고 뜯어도 시부의 마지막 순간은 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시던 시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동서내외는 저희 가족과 시모가 자리를 비켜주길 원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동서내외를 잘 해준 만큼 떠나보내드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동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시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길래 남편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서방님이 빨리 서두르라며 동서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온몸으로 달려가 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부의 주먹을 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고 서방님이 서류를 몸뒤로 숨기려 하자 남편이 서방님이 숨기고 있는 서류를 뺏어둔 뒤
확인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떨군 채 들지 못하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네가 인간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버님이 저와 약속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 주세요. 그건 제 거라고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너희는 온통 시애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이 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다고 모든 게 너희들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뒷말 나오기 전에 받으려고 유서와 서류 준비해서 온 건데 아버님이 글쎄 손을 안 펴시잖아요. 지장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숨을 헐떡거리시면서도 주먹은 절대 펴지 않았다고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날 노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빨리 일어나셔서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지키시라고요. 갈 땐 가시더라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시모는 동서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었고 남편은 서방님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은 단기간에 준비한 서류 같지는 않았어요. 분명 시부의 건강이 온전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서류에는 시부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았었어요. 모든 걸 준비만 해 놓으시고 유서도 작성만 해 놓으신 채 결정적인 시부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가누기 힘들 때 넘겨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서가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분명 정신은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셨을 텐데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마지막까지 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시부가 떠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서와 서방님은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눈이 멀어 슬퍼하기는커녕 서류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려는 모습들에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난리 속에 시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시모는 마지막 순간을 동서내외 때문에 못 봤다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그 사이 동서내외는 급하게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장례가 진행이 되는 동안 동서내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와봤자 분명 시모에게 머리채 잡힐 게 안 봐도 뻔했었죠. 동서가 가족들끼리 편을 가르고 지금까지 시부를 방패 삼아 왔었는데 정작 시부가 돌아가시니 동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모든 것들이 시모의 소유가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당장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본관동 테이블 위에 있는 제 명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 왜 형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명패는 또 뭐고요? 이 사무실은 아버님이 저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쩌지? 보다시피 어머님께서 이곳을 나보고 사용하라고 주셨거든.
얼마 전까지 동서 말대로 월급 200 받는 걸로 반찬값 하기 힘들었었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어머님한테 들어가고 나선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되었네. 여기가 동서한테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버님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거라 동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직원들도 얼마나 막대했으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일하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 동서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동서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과 아버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서 때문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질걸? 아버님이 동서한테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곧 주겠다는 말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있는 동서 물건들은 전부 다 폐기시킬 테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로 싹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나한테 이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내치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 사무실이고 내 빌딩이라고. 절대 못 나가니까 법대로 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넘겨줄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건 너를 엄청 아끼던 그 인간이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달라졌잖아.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너한테 조금도 넘겨줄 수 없다. 이 빌딩은 내 큰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아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시모의 등장에 목소리를 높이던 동서는 꼬리를 내린 채 급하게 빌딩 밖으로 도망쳤어요. 동서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넘겨주실 빌딩을 제 소유인 양 드나들며 관리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며 무상임대로 사무실까지 차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방님은 시댁에 몇 번이나 찾아와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서방님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항상 지원받고 살아왔던 동서내외는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사는 게 불안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죠. 그동안의 씀씀이가 동서내외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궁핍해지고 생활에 불만이 생겼는지 서방님과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별거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저와 만나길 원하길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죠. 형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너무 버릇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신 7주 차예요.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번만 어머님한테 잘 좀 봐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동서가 임신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다시 받아주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 건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빨대 꽂고 살려고? 임신했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어. 그동안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봐.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임신했으면 앞으로 서방님이랑 악착같이 살아야지. 별것까지 하면 되겠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반찬을 만들어 먹기 힘들면 내 빌딩 와서 바닥이나 좀 닦던지. 땀 흘려 일한 만큼 일당은 두둑히 챙겨주도록 할게. 생각 있으면 빌딩 관리소에 이력서 한 장 놓고 가. 동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 아직까지 전부 다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겪은 아픔은 5년인데 동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동서 내외를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앞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해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해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